안녕하십니까. AR 인베스트먼트 아청보입니다. 오늘 8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제가 아침에도 잠깐 인사를 드렸는데 이제 화요일 저녁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의 이제 찐시황은 오늘장 소위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글자를 제가 일부러 바른 마음으로 살자는 의미로 원래 바른 마음으로 살지만은 궁서체로 적어봤어요. 네, 글자 작은 변화를 좀 줘봤는데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가스도 안 나고 잘하는 건 반도체인데 소가 아니고 지선 누가 지키나 이렇게 했는데 큰 두 축이 움직이고 있죠. 하나는 이제 천연가스 이슈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은 천연가스라든지 에너지 관련주는 여전히 시장이 내려갔어 할 정도로 붉은색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주가 지수를 구성하는 반도체 종목이라든지 IT 종목 또는 바이오 이런 거는 뭐 또 지수에 동행되면서 주풍낙엽으로 다시 떨어지다 보니까 극과 극의 온도차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사실 짧게 빨리빨리 대응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중기적으로 계속 예의주시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공략을 하시면서 일정 부분 또는 보유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지금 장의 하락세가 뭐 남유처럼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분이 몇 분이 됐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올라갔으니까 올라갔다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큰 축에서는 그래도 코스닥이 어제하고 그제까지 1000개 이상의 종목이 하락을 했어요. 그제가 주말이었군요. 지난주 금요일 포함해서. 그러다 보면 이제 하락 종목수 많다 보면 좀 멀쩡한 종목들도 다시 휘청휘청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수는 누가 지키나라고 제가 이렇게 캡션 마크는 던져놨는데 약간 아쉬운 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당장 바로 지킬 것 같지가 않네요. 조금 이따 수급 보겠습니다만은 일단 요거는 제가 후반부에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기관이 뭘 샀고 외국인은 뭘 샀고 사실 지금 이런 장에 제가 일부러 백지 상태를 띄워놨습니다. 기관이 좀 해줘야 되는데 외국인은 주식 많이 안 팔아요. 지금도. 근데 기관들이 계속 이게 마음급한 우리 기관님들이 아무래도 좀 투자 성향의 차이라든지 자금 규모라든지 또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라든지 기관이 잘 보고 못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펀드 규모가 작을 수도 있고 또 하나가 한국 증시 상황에 맞게 어떻게 보게 되면 뭔가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또는 지수에 대응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기관들이 조금 덜 팔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지수는 누가 지키나는 이따가 조금 이따 살펴볼 기관이 도대체 뭘 팔고 뭘 샀는지를 본다면 오히려 외국인이 뭘 사고 뭘 판는지보다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반부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좀 가장 큰 화두가 환율일 거예요. 환율 저는 이제 이렇게 미리 한 구간을 정해 놓는데 이 지금 차트가 조금 와이드하게 들립니다만 이거 환율 거의 15년치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월봉을 띄워놨는데 지금 좌측 화면에 이제 추세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격적 확인할 필요는 없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한 1,400원, 1,500원까지도 갔었죠. 이때는 아시겠지만은 미국발 금융재정위기가 발생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이거는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코리아 리스크가 발생했던 내용인데 한국만 그랬던 게 아니라 아무래도 금융발 물론 뭐 악재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 리만 사태든 아니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든 원자재 사태든 결정적으로는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고 물가의 상승률을 가져오면서 뭐 국민들의 삶이 피폐한 표현은 좀 그렇고 어려워지고 기업들 실적이 나빠지는 건 똑같거든요. 똑같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때는 뭐 리만 사태였고 지금은 아니잖아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결과론적으로는 뭐냐면 원화 환율의 밴드 상단이 최근 10년 동안 한 1,150원, 1,250원의 박스권 상단이었다면 그게 이제 한 번 더 레벨업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한 100원 단위로 좀 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환율은 급격하게 떨어지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아까 첫 번째 우리 말한 거 있죠.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산업 자원이. 인적 자원은 뭐 세계 탑이죠. 브레인 있잖아요. 근데 뭐 원자재가 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가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인구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정점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정적으로 원자재 가격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징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거 어려운 이야기 다 빼고 쉽게 말해서 원자재 가격 기름도 다 사와야 되죠. 가스도 사와야 되죠. 심지어
예, 뭐 곡물도 사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들의 가격 흐름 자체는 달러로 사온단 말이에요. 달러로 사면 달러가 밖으로 나가죠. 그쵸? 간단히 생각, 이 통화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게 수요와 공급 곡선이 있는데 수요단도 증가하게 되고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은 실제 달러가 반출되니까 워낙 약세 요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는 사실 정신이을 떠나서 환율이라는 건 어느 정도 한 21년도를 좀 거치면서 약간 우상향으로, 그러니까 트렌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재 수준에서는 원화 환율이 급격하게 다시 뭐 1,100원대로 해기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이거든요. 그럼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단순하게 이제 이것도 물론 시장이 미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 원화 약세가 악재냐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사실 이게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호재와 악재는 항상 공존하는 것이고 호재가 조금 더 기운이 좋을 때,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악재도 호재를 둔갑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일상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여기도 글자를 좀 적어놨는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철강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철강석 가격을 거의 다 수입하잖아요. 포스코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제 3대 고로 회사가 있죠. 포스코, 현대, 동국. 그러면 호주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중국에서 철강석을 그 돌덩어리를 수입해 올 거야. 그렇죠? 그럼 수입해 올 거면 아시겠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돼요. 가만히 생각해봐. 주식이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워.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시간 통해 가지고 오늘 당장 내 종목 내려가고 내일 뭐 사고 그것도 중요한데 이게 특히나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 여러분들이 하나씩 쌓아가면 이게 다 재산이에요.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하다 보면 사실 시장은 크게 안 변하거든요. 저도 이 일을 지금 한 20년 이상 하지만은 뭐 예를 들면 환율과 채권의 메커니즘, 뭐 원자재 메커니즘 이거 제가 증권사 처음 입사할 때 20대 후반 할 때 그때 배운 거예요. 그거 한 20년 동안 써먹고 있잖아요. 써먹는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시장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렇게 캐치해 나간다면 오히려 주식 투자가 이게 아직은 내게 아니고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건가 저건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내일장 어떨 것 같아? 내일 뭐 사? 그거 중요하죠. 근데 항상 그런 거는 그런 일상이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냥 밥을 먹는 거고 밥만 먹습니까? 가끔은 단백질도 먹어야 되고 채소도 먹어야 되고 피자가 당길 때도 있고 치맥이 당길 때도 있잖아요. 그런 시간으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좀 들어오면 어쨌든 철강석 같은 경우 원료 수입이 커요. 근데 달러로 사오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 별로 좋지는 않겠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도 시장에서 만약에 이제 마진이 높은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강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면 특수강 같은 거 이야기. 특수강은 보통 또 국내 내수가 좀 많은데 어쨌든 간에 뭐 자동차 강판 같은 경우는 조선에 들어가는 철강 강판하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하고 건설하고 누가 마진이 높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건설 현장에 들어가는 H빔 같은 거 무식한 거 아니면은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철근 있죠. 이렇게 얇은 거 그런 건 좀 싸지 않겠어요? 근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강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맨들맨들하고 좋은 거니까 좀 비싸지 않겠어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선단에 있는 고로 업체들은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 상승세를 그대로 받아들일 겁니다. 단순하게 원자재 가격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은 꼼짝도 안 했어요. 밀 가격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최근에 많이 빠져 있어. 그렇죠? 철강석 가격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경기 안 좋아가 내려가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우리 환율이 너무 빨리 뛰면 결과론적으로 원자재 가격은 내려갔지만은 오르지 않았지만 국제유가는 오르지 않았어 지금. WTI 기준은 배럴당 90달러예요. 근데 뭐지? 원가가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런 흐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나 이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분위기 좋았단 말이에요. 그 9월 달에 지금 그 유류 활정률 자꾸 내린다고 했었고 또 사람들 은근히 비행기 많이 타요. 탈 사람은 다 타. 예, 물론 이제 어떤 것 때문에 좀 안 좋았냐면 이제 항공주들이 조금 못 간 거는 여전히 이제 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적자잖아요. 적자긴 한데 그래도 지니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빨리 좀 다른 LCC보다는 흑자 전환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슈 때문에 다른 최근에 이제 티웨이라든지 제주항공보다 조금 강했지 않습니까? 강했는데 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예전에 유상증자 이슈가 있어요. 그렇죠?
이 항공사들의 가장 큰 특징이 아무래도 외화 부채가 많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외화 부채에 대한 어떤 익스포저가 환율 때문에 좀 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보면 임대료라고 적어놨는데 비행기들이 보통 항공공항에 이렇게 정박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안 떠도 비용이 나가요. 좀 여담 삼아서 여러분 돈 많이 버시면 하시는 많은 어떤 버킷리스트 중에 저도 그런 게 가끔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지금은 별로 없어요. 요트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고 실제적으로 좀 어떻게 뭐 이것저것 잘 되셔가지고 조그마하게 이렇게 사신 분이 있긴 있는데 그럼 서울 같은 경우는 저기 아라뱃길 끝이나 저기 청박장이 있어요. 근데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그 요트 1년에 운영 한번 타서 타는 비용보다 쉽게 말해서 주차료가 더 비싸대. 비행기도 마찬가지.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임대료가 그런 거. 근데 그 다음에 비행기를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율 딱 튀어 오르면 항공주하고 일단 철강주는 무겁겠구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혜를 보는 거는 이제 달러로 결제받는 기업들. 대표, 환율 오르면은 그냥 우리가 지난번 불과 한 달 전이잖아요. 현대차, 기아차 전부 다 서프라이즈 나왔죠. 그렇죠? 삼성이도 서프라이즈 나왔죠. 하이닉스 서프라이즈 나왔죠. 대부분이 수출이에요. 달러로 결제받는 거. 그럼 자동차가 대표적인 거고 또 하나가 뭐예요? 조선사도 마찬가지죠. 조선은 사실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는 오늘 이론적이긴 한데 뭐 실적 가지고 투자하진 않아요. 그런 주식도 있습니까? 왜냐면 업종마다 조금 다른데 자동차는 보통 신차하고 판매 대수를 가지고 주가가 움직입니다. 신차 나온다. 그 다음에 몇 대 팔았냐. 월간 판매 데이터. 이런 걸로 좀 많이 움직여요, 사실은. 조선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수주로 같이 움직여요. 아니면은 뭐 어떤 LNG 수주를 한다. 분위기적으로 움직여요. 왜냐면 조선사는 실적으로 확인될 때는 이미 주가가 다 끝났을걸요, 아마. 왜 돈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그 관점인데 이 포인트에서는 환율이라는 이슈 자체에서 환율이 계속 시장이 부담이 갈 때는 지수는 내려갈 거야. 왜? 어쨌든 간에 기관들은 바로 팔 거니까. 하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도 자동차나 조선 같은 경우는 선방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면 물론 뭐 LNG 이야기도 다 있습니다만은 갑자기 현대중공업 팍 튀고 막 한국조선해양 막 가잖아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메커니즘을 잘 앞으로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환율에 따른 희비 교차를 한번 첫 번째 꼭지로 한번 적어봤고요. 두 번째는 현대차가 조금 이어가는데 오늘 보니까 이 기사가 나왔어요. 아이오닉 6 첫날 계약이 37,600대, 400대입니까? 눈이 침침하네. 그래서 이거를 기록을 깼다고 해요. 사전 첫날 예약 대수가 27,000대. 그러니까 아이오닉 5보다 6에 대한, 그러니까 아이오닉 5는 사실 조그만 했잖아. CUV고 이건 이제 첫 번째 세단이니까 한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 세단 좋아해. 사실은 요새 대세가 이제 SUV 비중이 많이 컸습니다만은 또 세단 좋아했는데 이제 요 내용 자체는 어떻게 보게 되면 현대차 기준으로 물론 37,000대면 택도 없어요. 현대차 연간 300만 대 파는데 그죠? 근데 전기차기 때문에 이제 그 베네핏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어쨌든 현대차가 이거는 국내 생산, 국내 판매입니다. 국내용이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게 어제 여기는 빠져 있는데 우리나라가 보조금 차등 제도를 적용하죠. 그래서 이제 현대차도 아마 기본 스탠다드 모델에서 롱레인지 모델로 가게 되는데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대 중반으로 조금 내렸더라고요. 그러면 아시겠지만은 관점에 따라 좀 달라요. 무슨 전기차를 5천만 원이나 주고 사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요새 차값으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싸게도 느껴져요. 테슬라 8천만 원 합니다, 여러분들. 아우디 이트론 1억 넘습니다. 예. 제네시스 G80 내연기관 휘발유차 8천만 원대까지 올라가요. 오히려 저는 지난번에 이 제네시스 GV60 조그만한 차 있어. 제네시스 GV SUV가 되게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60은 너무 작아도. 근데 그거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6천만 원대 나왔어요. 근데 거꾸로 놓고 보면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그래도 나름 물론 저는 이제 자동차는 투자 관점에서 보니까 6천만 원대 이하로 출고했다는 것 자체 이게 미국으로 날아가면 보조금을 지금 당장은 못 받겠지만 나중에 가격 지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미국 기준으로 사실 만약에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썼겠죠. 물론 뭐 현대차가 24년이면 앞으로
1년 반 정도 있으면 미국 생산 인도도 가능할 것 같은데 2년 반 정도구나. 2년 정도 걸리겠구나. 또 2년 금방 가거든요. 그때 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초기 가격 자체를 조금 낮게 했으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국내가 해외보다 비싸죠. 아시잖아요. 저 생각은 그래요. 우리나라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야. 국내가 그래서 가끔 무슨 국내 소비자는 봉이냐 그런 이야기 했는데 어쨌든 현대차의 초반 이 뭐 이런 이슈 자체는 좀 좋은 쪽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갑자기 많이 날아가지는 않을 거야. 오히려 시장 대비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지수를 조금 잡아주는 효과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뭐 어쨌든 약간 이제 원래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아이오닉 5는 하나의 뭐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았지만 하나의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면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동급 차량 같은 경우가 세단 쪽이니까 이 테슬라 모델 3랑 싸우기에는 성능 자체는 괜찮은데 가격대에서는 어떤 가격 경쟁을 갖고 있어요. 그죠? 모델 3 말하는 거죠. 세단이니까. 모델 Y는 CUV잖아요. 그런 관점인데 또 모델 Y와 경쟁한다 하더라도 가격적인 면에서는 테슬라보다 대략 좀 싸요. 한 1,000만 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2년 정도 후에 미국에서 어느 정도 선방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나마 이제 조금 길어졌는데 아이오닉 7이 7부터가 진짜 이제 7 가지고 GM하고 포드하고 다 붙을 거야. 그게 이제 SUV죠. 근데 아이오닉 7이라든지 기아에서 나오는 게 EV9입니까? 이제 그 과정에 갔을 때는 정말 이제 아마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의 미래는 앞으로 한 2, 3년 있다가 정말 폭스바겐이 2년 전에 말했던 2025년 전후가 모든 이제 전기차의 향방을 가름하는 아마 질서 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약간 현대차의 초반 어떤 약진은 좀 잘 나가고 있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조금 길어졌네요. 자, 세 번째 이슈는 뭐냐면 기사 하나를 해놨는데 중국 서촨성, 중국에 보게 되면 중국 지도 제가 오죽하면 장중에 중국 지도까지 다 펼쳤었는데 중국 서촨성 21개 도시 중에서 19개 도시가 전력난에 중단해서 25일까지 이번 주까지 전력 사용 제한 연장이 확정됐다. 이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이번 주 접어들어서 딱 광복절 연휴를 넘기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있는 거예요. 뭐 독일에서 라인강이 말라 비틀어진 거, 서촨성의 어떤 물이 좀 쉽게 말해서 여기가 폭염도 폭염이고 가뭄도 심한데 여기가 수력 발전이 엄청 많대요. 댐을 무지하게 건설하는 거죠. 중국에서 댐. 옛날에 혹시 뭐 산사댐 붕괴 그런 중국 이슈 들어보셨죠? 댐을 엄청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대부분이 80% 정도가 수력 발전이에요. 근데 수력 발전이 하려면 물이 쌓여야 되잖아요. 물론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댐을 쌓았는데 하필이면 댐이 말라버린 거죠. 어처구니가 없는 건데. 자, 수력 발전의 80% 정도로 수력 발전을 얻게 되는데 수력 발전은 물이 떨어지는 낙차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가끔 야외 유원지 가게 되면 그 물레방아 또 동동동 떨어지죠. 위에서 호스로 물 싸가지고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오죽하면은 야, 참 주식이라는 게 재미난 게 요것 때문에 오히려 태양광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올라버린 겁니다. 공급이 딸려가지고. 어이없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어이없다 볼 수 있고 주식이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 왜 드리냐면 주식은 여러분들이 이게 주식이 재미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다 보면 단점은 세상에 내가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세상의 별의별 이야기까지 다 봐야 되는구나 볼 수가 있고 장점은 뭐냐 하면 그게 다 돈이 된다는 거예요. 저 중국 안 가봤습니다. 별로 가보고 싶지도 않고요, 개인적으로. 사실은. 개인의 입장이니까. 자, 중국 서촨성의 풍력 수력 발전소가 가물어가지고, 저수지가 가물어가지고, 오히려 전력이 잘 안 돼서, 오히려 폴리실리콘, 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 1위가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이거 가지고 난리치니까 오죽하면 OCI가 국내 군산공장을 2년 전에 접어버렸겠어요. 그래서 OCI라는 기업 자체가 군산공장 딱 접고, 그냥 말레이시 공장만 가동하고, 폴리실리콘 사업의 비중을 40% 조금 내려버리고 기존의 석유와 케미칼 쪽을 키워가는 거거든요. 근데 폴리실리콘이라는 것 자체가 이 태양광 이거 밸류체인 하단에서 맨 밑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빵으로 치면 밀가루란 말이에요. 메탈 실리콘이 돼가지고 돌을 잘게 뽀개면 하얀 가루가 나와요. 하얀 가루. 밀가루 생각하면 그게 바로 폴리실리콘입니다. 그거 이제 이렇게
보물이면 인곳이 되는 거고, 인곳 해가지고 편하게 패면은 웨이퍼가 되는 거고, 그거 이제 잘게 쪼개겠죠. 와플처럼 되게 되면 웨이퍼가 되는 거. 그거를 이제 와플에 보게 되면 이렇게 빵틀 이렇게 틀이 있잖아요. 십자 모양으로. 그거 잘게 쪼개게 되면 뭐가 됩니까? 그럼 쉘이 되는 거예요. 태양광새. 그럼 쉘을 그거를 또 이제 폼을 갖춰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이제 그 플랫폼 이렇게 만들죠. 딱 갖다 붙일 수 있게. 그게 모듈이잖아요. 다 설명드렸어요. 그다음 국내에서는 그래서 이제 제일 하단에 있는 게 OCI. 그다음에 뭐 하나 솔루션. 근데 하나 그 솔루션 기업 자체가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뭐 하나 큐셀이라든지 솔라곤이나 수직 계열라 이렇기 때문에 그냥 다 하는 거고 그 관점인데 어쨌든 이걸 제가 왜 갑자기 이야기했냐면 실제적으로 이거 이슈 자체가 앞으로도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가뭄이라는 게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뭐 천연가스 이슈 있잖아요. 이런 거는 러시아가 푸틴이 그냥 어떻게 보면 노드스트롬 포함해서 풀어주면 돼요. 밸브 잠그고 거 풀어주면 돼요, 사실은. 근데 통제에 불가능한 게 뭐냐면 이런 자연재해와 관련된 거예요. 가뭄이 온다든지, 대홍수가 와가지고 뭐 농작물을 다 쓸어버린다든지, 아니면 가뭄이 나고 산불이 나가지고 밀밭이 불에 다 타버린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좀 어려운 거거든요. 통제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야기가 조금 길어진 이유가 뭐냐면, 확실히 올해 여러분들 여름 날씨 어떠셨어요? 우리 한밤에 이렇게 조용히 이야기하니까 같이 이야기 좀 하시자고요. 열심히 댓글 달고 보니까 서로 인사하시는데 올해 여름 날씨가 습했죠. 습하면서 아마 약간 동남아 가셨던 여행 한두 번 가셨던 분들 약간 그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 아니구나.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던 게 저기 필리핀 마닐라였는데 딱 공항에 내렸을 때 그 느낌이 있었어요. 그 이상한 찝찝한 그런 거 있어요. 그럼 이걸 생각해 보니까 정말 실제적으로 글로벌이 지구 온난화가 되고 있고 이 가뭄이란 이슈 자체가 내년에도 생길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말은 앞으로도 뭐 이제 겨울철 들어가니까 조금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이상기후라는 변수 자체는 계속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거는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실 때도 충분히 그러면 앞으로 사실 이번에 얼마 뭐 바이든의 뭐 IRA 법안이 아니다 하더라도 꼭 거창하게 뭐 기후변화 협약이라든지 온실가스 배출, 탄소 제로가 아니더라도 이상기온에 따른 에너지 문제 자체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챙겨봐야 되고 관련 기업들은 뭐 현재는 주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그 기업들은 항상 우리가 좋아하는 자동차나 반도체나 배터리나 로봇만큼이나 챙겨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하는 이번 일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다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과연 오늘은 외국의 기관들이 뭘 사고 팔아가지고 우리한테 기쁨과 슬픔을 줬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부터 잠깐 보면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지금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6일 연속 좀 내린 것 같아요. 음봉이 조금 많아졌죠. 그래서 모양새만 놓고 보면, 이거 기분 나쁘게 6월 초순의 급락처럼, 6월 초순도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였는데, 내용은 비슷하다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미국에서 갑자기 뭐 유가가 뛰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천연가스의 가격이 이렇게 폭등을 했으니까 이거는 지금 보는 화면은 유럽 천연가스는 아니고 미국 나이맥스라고 이야기를 해서 미국 상품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천연가스의 가격추인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거 월봉인데 아니면 연봉으로 볼까요? 네. 어쨌든 간에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 10년 동안 쭉 내려오다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올해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직도 보게 되면 사실 기술적으로는 이게 뭐 완전 돌렸다고 보는 것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큰 그림에서는 이게 연봉이니까 천연가스의 가격이 6달러 정도의 어떤 밴드를 넘어섰으니까 물론 이렇게 뭐 기술적으로 깊게 볼 건 아닙니다만은 6달러 정도를 넘어섰다는 거는 앞으로 물론 변동성은 있을 거예요. 이게 월봉인데 최근에 워낙 천연가스도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6달러라는 자리에 대해서 한번 월봉 기준으로 여기 이 기계에다가 HTS에다 표기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6달러 정도까지는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일봉기 주봉으로 보니까 약간 그래도 변동성이 좀 커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이해하냐면 천연가스는 유가보다는 조금 더
추세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난 연말에도 한번 툭 떨어졌었고 또 6월달, 7월달에서 이때는 왜 떨어졌냐면 재미난 게 저만 재밌으면 안 되는데 자 지난 6월달에 한 9달러 하던 천연가스 가격이 갑자기 6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왜 떨어졌습니까? 똑같아요. 유가 떨어진 거와 똑같이 계절 같이 했습니다. 6월달에 떨어진 거랑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였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경기 침체 우려에서 유가는 지금 떨어져 있는데 오히려 천연가스는 경기 침체 우려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입니까? 유가가 천연가스 자체 공급이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공급이 없다 보니까 확 올라버렸거든요. 근데 유가랑 좀 다른 게 천연가스는 그러면 앞으로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또 떨어집니까? 그렇진 않아. 가스는 기본적으로 유럽 쪽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노드스트림 있고 가스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금의 유가 천연가스의 상승세는 단순하게 향후에 뭐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떨어지는 속도 자체는 좀 낮을 것 같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급등한 데 따른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크다는 걸 좀 감안하고 유럽발 가뭄이 좀 큰 것도 감안하면 이 유럽 가뭄도 또 상관이 있어요. 유럽 가뭄. 왜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냐면 아시겠지만은 유럽이 지금 가물잖아요. 가물다고 하죠. 지인한테 카카오톡 한번 해보세요. 가물대, 실제 가물대.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면 육상 수송이 안 되는 거죠. 아니야. 수상 수송. 강이라든지 라인 강이라든지 아니면 바다를 통한 수송 자체가 안 되다 보면 육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운임 비용이 올라가요. 물류 비용이. 물류 비용이 올라가니까 또 가스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게 되면 푸틴이 가스 밸브를 노드스트림 밸브를 잠갔다 말다 이것도 있긴 있는데 꼭 그거 아니다 하더라도 이상 기후로 따른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장기화에 따른 그런 것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쉽게는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일정 부분 큰 변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장은 의외로 오늘 조금 허망하게 좀 마감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까지 빠질까 싶었습니다만 어떤 기술적으로 한번 놓고 보면 제가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이제 표시를 했었는데 2550선 딱 보니까 어디 닿았어요. 5월선이네. 그리고 이제 6월달 급락폭에 결정적으로 거의 절반 정도를 되돌렸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그럼 기대 언덕이 어딜까 해서 기습해 보면 어쨌든 간에 이 봉은 상당히 두터운 거 2700을 돌파하기에는 상당히 두터운 선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미설구덕이 요 봉이 있습니다. 7월달 올라온 거. 물론 이게 2350 초반까지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렇게 내려갔을 때는 모든 그림을 새로 그려야 됩니다. 하지만 아주 보수적으로 본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원래 이 양봉 조건 2450이었는데 일시적이나마 이게 좀 깨졌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이제 지지선은 요 양봉에 아이고 차트가 너무 지저분하네. 한 중간선 정도까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지수를 보고 매매하지는 않겠지만은 일정 부분 뭐 2400을 일시적으로 깼다 하더라도 완전히 망가지는 건 아니다. 물론 이미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100포인트 빠졌어요. 아차 하니까 100포인트 빠졌습니다. 2450에서 2300이니까 100포인트 빠졌죠. 그래서 일정 부분 근데 조금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뭐냐면 기술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6월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어디 갔어요? 내려오던 과정에서 얻어 터진 거고 얻어 터졌단 말이 너무 유튜브니까 가능한 거예요. 내려오는 과정에서 잠깐 반등하다 터진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대추세는 내려오는 과정이에요. 대추세는 이렇게 허참하게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려오고 있긴 있는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최근에 한 달 반 정도 올라온 힘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따른 어떤 단기 좀 빠른 급락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일단 여기가 바닥이다 말하기도 거하고 V자로 돌리기다 말하기도 좀 모호하긴 합니다만 일정 부분 단기적으로 조금 약간 생각보다 잭슨홀 컨퍼런스에 대한 지나친 경계감이나 이런 게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해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변동성이 좀 커요. 코스피보다. 왜? 코스피는 즉 삼성전자도 애플처럼 갑자기 삼성전자가 5% 빠지는 건 아니니까. 아니지만은 코스닥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조금 있긴 있지만은 셀트리온도 지난주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를 지켜줄 지수가 없다 보니까 조금 변동성 컸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이틀 정도 우리나라가 한 갭을 동반해서 이렇게 음봉이 갭 나왔다. 갭이 나왔다는 것은 아침부터 악성 매물이 나왔지 않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면에서는 역시나 볼 수 있는 게 어쨌든 간에 외국인 투자가들은 사실 주식을 여전히 그게 뭘 사든 간에 일정 부분 매수를 해주고 있고 이 기관 투자가들이 특히나
펀드나 이 연기금 쪽에서 조금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게 되면 뭐 그들의 리스크 관리가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게 되면 시장의 완충작용이 조금 안 되는 아쉬움인데 이걸 그러면 오늘장 외국인이 뭘 사고 기관이 뭘 샀는지를 먼저 외국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같이 봐도 돼요. 예. 여기 딱 보니까 자 8월 23일자인데요. 오늘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좀 팔았어요. 570억 정도를 팔았고 LNF 배터리를 좀 팔았고 LG노텍을 한 170억 정도 그리고 삼바, 카카오뱅크, HMM,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이렇게 좀 많이 판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한번 제가 짧게나마 적어놓고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LNF, LG노텍, 삼바, 카뱅은 안 봐도 되겠죠? HMM 안 봐도 되겠죠? 봐야 되나? HMM 어차피 꺾이잖아요. 컨테이너 운임지수 됐으니까 HMM 제낄게요. 그리고 뭐까지 보고 LG, 현대건설 정도 보면 될까요? 현대건설, 이거 보면 SOL까지 한번 보죠. 이런 종목들 좀 보겠고, 이런 판 거. 산 거는 보니까 지금 SDI가 있을 거고, 두산의 SLB 에너빌리티가 있을 거고, OCI 있을 거고, 현대차 있을 거고, 뭐 SK 이노베이션이 있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바로 여러분들 차트를 좀 같이 봅시다.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최근에 외국인들에게 조금 들어왔었어요. 들어왔었는데, 이게 연동이 안 돼 있네요. 근데 삼성전자는 다시 지난주에 440만 원 들어오길래 들어오나 봤는데 약간은 좀 팔았으니까 이는 삼성전자가 좋고 나쁨보다 사실 지금 이거는 외국인이 삼성전자 100만 주 판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눈을 휙 돌려가지고 연기금이 이렇게 파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어쨌든 연기금은 삼성전자를 팔겠다는 거. 이렇게 팔아야 되니까 다른 펀드가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파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삼성전자는 안 빠지는 겁니다. 그죠? 물론 삼성전자 많이 빠질 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이따 보겠는데 삼성전자 주가 같은 경우는 종합주가지수 주가와 계절을 같이 한다 보시면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실 보유예요. 뭐 지금 와서 뭘 팔고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잠깐 옆으로 새는 이야기인데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실제적으로 지금 어쨌든 이 AMD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뭘 하려고 해요. 차세대 뭐 CPU라도 이런 거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반도체가 워낙 이제 경기에 민감하고 경기에 둘 다 민감하다 보니까 같이 반응하는 건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수급을 놓고 보면 어쨌든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은 사고 있어요. 또 우리 기관님들은 왜 이렇게 하이닉스를 싫어하는겨?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무래도 조금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삼성이 하이닉스에서 매도세가 좀 있었지 않나 볼 수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시가총액 텐텐 종목 중에서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조금 안 되는 거는 삼바하고 셀트리온은 궤적이 같아요. 결이 같다고요. 그 왜 그러냐면 그냥 왜 올랐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난 7월 말 8월 초에 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죠? 실적이죠. 잘 나왔어요. 삼바도 잘 나오고 실트는 잘 나오고 또 삼바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얘네들 바이오 11년대 내수가 많겠습니까? 수출이 많겠습니까? 수출이 많죠. 수출이 많잖아요. 저기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램시마 만들고 허셉틴입니까? 허즈마 만들고 이거 다 유럽, 미국 수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율 효과를 수출 받는데 그럼 빠지는 거야. 실적 발표하고 그러니까 별로 재료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고 특별히 우리 지금 장 밀린 거랑 저는 그게 같다 봅니다. 실적 발표가 별 재료 없으니까 빼버리는 거죠. 그나마 이 친구들 버텨줘야 되는데 아시겠지만은 네이버 카카오 지금 이야기할 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체적으로 네이버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 카카오는 장이 완전히 안정화될 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이쪽 부분은 조금 줄이는 모습이고 외국인이 팔았지만은 그래도 제가 조금 계속 좀 예의주시하는 기업은 현대건설 같습니다. 건설주가 가만히 놓고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수급 한번 보실까요? 건설주에 들어온 수급 자체는 사실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부담이긴 해도 오히려 건설주를 기관들이 엄청나게 담고 있습니다. 이 보면 아까 조금 전 제가 요걸 얻어먹을 때 연기건까지도 건설주는 사고 있어요. 그 중에서 현대건설을. 그럼 단순히 이 친구들이 이게 펀드나 이런 친구들이 이거를 빈산만 왕자 온다고 살까요?
이 연기금들이나 기관들 레벨을 제가 오랫동안 봐봤고 실제적으로 그네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좀 결이 다릅니다. 오르면 팔아요. 내리에 또 오르면 팔고 내리가 있으면 삽니다. 약간 주식 정말 어떻게 보면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주식은 외국인처럼 해야 돼요. 응? 올라가도 계속 가면 따라 사야 되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팔아버리고 또 밑에 있는 종목들 좀 빠졌다 싶으면은 딱 뭐 우리말로 표현할 때 후 빠졌다 싶으면 사 놓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짜 갈만하면 현대건설이 만약에 한 5만 원, 5천 원대 넘었다 합시다. 5만 원대 넘었다. 진짜 갈만하면 또 낼름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도 생각보다 단기 성향이 꽤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보면 단기 성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 기관들이 최근에 사는 종목들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약간 건설주 쪽, 그전에 원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모멘텀이 좀 살아있더라고요. 그 중에 유독 이제 기관들이 조금 탑픽으로 뽑는 종목이 현대건설인데,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제가 어디 가게에 좀 접근하라 말은 좀 뭐하기다마는 어쨌든 간에 기관 관점에서는 현대건설이 여전히 이거 월봉인데 항상 주식 투자할 때는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월봉이 양봉이면 그 양봉을 지켜주는 가격대의 어떤 최소한 출발점이나 중간값 정도가 잡아지게 되면 현대건설 기준으로는 대략 44,000원이겠죠. 잡아지게 되면 그 힘은 생각보다 죽지 않겠구나. 한번 조금 보시면서 보는 게 좋지 않나 그 말씀드리겠고, 요거는 이제 외국인이 판 종목을 오히려 기관 관점에서 봐봤고요. 아까 외국인이 사는 종목 중에서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상당히 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옛날에 두산중공업이잖아요. 그렇죠. 두산중공업인데 두산중공업 하게 되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원자력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순하게 원자력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찐시황을 통해 가지고 어떤 기업을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차트도 보고 했던데 제일 쉬운 거는 항상 아예 그냥 공부하는 시간 갑시다. 그냥 뭐 하는 회사에 궁금할 때는 가장 제가 이거 보통 바로 많이 권하는 방식인데 많이 아시는 분 있겠습니다만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가장 최근에 반기 보고서를 딱 들어가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들어가요. 그러면 한 중간 정도 매출 및 수주회라는 게 있어요. 뭐 우리가 너무 많이 퍼드리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보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가 궁금할 때는 그 회사의 매출 실적에 딱 들어가게 되면 얘가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사업 부문을 가지고 뭘 하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냥 보니까 담수출이라는 게 있죠. 아까 뭐라 그랬죠? 서창성 지진 담수라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플랜트란 말이 있죠. 그래. 발전소.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생각보다 많이 하는 거죠. 근데 터빈이라는 글자도 있어요. 이게 조선? 발전소? 원전 터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서 또 수출과 내수의 비중이 보니까 뭐 다른 건 다 모르겠고 19대 1사면은 수출 비중이 절반이 넘는 거냐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대표적으로 원전 관련, 플랜트 관련, 발전소 관련 이런 기업이구나. 이렇게 간단히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뭐 이 투자 성향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그룹주는 잘 투자를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사람이 약간 호불호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룹주에 대한 어떤 편협된 시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놨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룹들은 좀 하고,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뭐 원전이든 이런 거 할 때 보게 되면 발전 설비 같은 경우는 또 그게 맞는 기업을 하면 되니까. 하지만 근데 저와 달리 외국인들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좀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제 기준으로는 여기서 못 따라사겠어요.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요거 이제 특징주 관점에서.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신만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려고 여러분들이 이 야밤에 귀한 시간 듣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을 참조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기관 외국인들은 이 부분을 조금 좋게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기관들이 산 종목들 조금 볼까요? 기관들은 나눠서 봐야 돼요. 예. 그래서 기관들은 일단 코스피부터 조금 나눠봤더니 코스피 쪽에서는 도대체 넌 누구 팬이냐? 예, 기관들은 역시나 또 마이너스 삼성전자를 팔고 있고 SDI 팔고 있고 하이닉스 팔고 있고 다 팔아라. LG화학 팔고 있고 하이브 팔고 있고 뉴진스 엄청 빨아주더니 뭐예요? 이거. 그 다음에 SK 뭐 요 정도 볼까요? 요 정도 보고 있고 사는 거는 제가 지금 보니까 두산 샀네. 하나솔루션 샀고 OCI 샀고 가스공사 샀고요. 현대중공업 사고 SOL 샀고 방산주 사고 그러죠.
그렇죠. 그럼 보니까 기관들은 실제적으로 지수를 내릴 수 있는 삼성전자나 배터리나 반도체나 네이버나 이런 거는 다 팔고 콘텐츠는 오히려 이쪽에 대한 비중을 내려버리니까 실제적으로 기관의 매도세가 지수를 망친 거고 그러면서 수익률 재고치면서 대부분이 보게 되면 잘 한번 보시면 종목들은 요거 원전이라든지 아까 담수 쪽이죠. 하나솔루션 뭡니까? 태양광 쪽이죠. OCI 태양광이고 가스공사 가스고 전력가스, 현대중공업 조선이고 그쵸? SO 이런 에너지 관련주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오늘 방산 좀 많이 샀어요 다시. 그리고 CS 윈드 풍력 그 다음에 중국의 지금 장에서 사실 지금 중국 증시에서 이것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나? 네, ETF는 뺍시다. 빼고 이제 조선조사하고 또 방산조사. 쉽게 말해서 방산. 그러니까 기관들은 그냥 방산, 조선, 에너지 산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이 많이 파는 종목 중에 하나가 다시 하이버가 있을 거예요. 하이버가 최근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단 말이야. 심지어 바로 하루 첫날만 해도 모든 언론사에서 YG의 블랙핑크의 주말 말에 유튜브 1억 뷰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냥 헐려드려도 돼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참 무서운 게 YG도 마찬가지고 JYP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YG의 차트인데요. 블랙핑크가 1년 만에 정규 앨범을 내는 거는 시장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실제적으로 나오게 되면 보통 주가가 빠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시장이 흔들릴 때는 기관들은 철저하게 많이 오른 종목을 팝니다. 정말 주식 못하죠. 뭐 못한다 볼 수 있고 많이 오른 건 팔아버려. 그리고 종목 줄여가지고 뭐 또 잘한다고 이야기할 때는 올라가는 거는 붙여버립니다. 뭐 이런 거 양매수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쩌면 잘할 수 있는데 한데 생각보다는 매매가 조금 짧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나쁜 소리만 하면 안 되니까 성향을 확실히 한 번 더 정해주면 좋습니다. 저는 웬만하면은 우리가 어떤 투자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스윙이나 그러니까 주식 사가지고 뭐 1, 2주 내 매매하는 거 아니면은 단기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밤새 딴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기관들 사고 파는 것만 보면 성률 자체가 엄청 높아집니다. 외국인 따라하는 투자가들은 생각보다 아예 강제적 장투가 많아요. 외국인 매수한다고 주식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베팅법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 나온 김에 생각하는데 나 다 모르겠고 밤 저녁마다 찐시장 듣고 다 좋은데 나도 나만의 뭔가를 하나 얻고 싶다 그러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하루에 한 20분 30분 정도만 그냥 맨날 장중에 기관들이 사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 종목만 때려봐요. 그러면 시장 여러분들이 달러가 뭐고 천연가스가 뭐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말하면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간간히 보시게 되면 어쨌든 단기전에서는 기관절 매매들이 거의 다 이깁니다. 그 관점을 보는데 기관들은 오늘 보니까 역시나 에너지 관련주에 엄청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고 근데 여기에 이제 판 것도 있어요. 외국인 기관이죠.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판 종목 어차피 삼성전자 이런 걸 팔았고 지금 보면 우리한테 조금 도움 안 되는 친구가 지금 이제 연기금인데 연기금들이 과연 뭘 사고 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네들 또 이렇게 했다? 나 진짜 갑자기 말투가 왜 이래? 삼성전자 팔고 또 엔솔 샀어 얘들. 왜 이렇게 엔솔 좋아하는겨? 무슨 한국에 뭐 배터리 없으면 전기차는 무슨 뭐 그냥 배터리만 있으면 돌아가나? 그렇지 않는 게 아니라 반도체 있어야 돌아갈 거 아니야. 예. 근데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잘 보세요. 어차피 지금 제가 이 시간에 현대중공업이 어쩌고 이런 거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못 붙어. 근데 제가 너무 편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일반 못 붙어. 그리고 저는 현대중공업은 굳이 올라갔을 때 사람 말 안 해. 아까 말한 대로 뭐라고 할까? 차라리 이렇게 올라가는 거 사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올라가고 두산 에너빌티 차트고. 근데 현대중공업처럼 가다 말다 이렇게 진폭이 짙은 친구들은 주봉에서 이렇게 좌우지장지가 많고 월봉에서 한 6개월 이상 박스에 가다 버립니다. 이런 주식들은 굳이 내가 제 기준으로 현대중공업을 여기서 따라 붙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정말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송전인프라 그러면 현대일렉트릭 같은 이런 애들은 종목 많이 말씀드리네. 저도 말씀드리죠.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요런 회사들은 어차피 월봉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림, 이렇게 돌아가는 현대 일렉트릭인데 송배전 관련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은 따라가도 돼요. 이런 말 직접 하면서 따라가도 돼. 조금씩 그냥. 쭉 빠지면 조금 더 싸서 산 건데, 현대중공업이나 조선주들은 어쨌든 약간 등락이 있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제 기준으로는 약간 올라가도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이 있는데, 아까 말한 현대건설 마찬가지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전력 인프라 쪽이나 천연가스 인프라 쪽은 사실 뭐 현대일렉트릭 포함해서 여러분 많이 아시고 있는 LX 같은 게,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쭉 가죠. 이런 주식들은 월봉을 딱 보게 되면 그냥 쭉 가는 겁니다. 그럼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충분히 4만 이라는 저항을 갖고 있겠지만은 이런 거는 보유자의 관점에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사고 잡을 때 하실 때는 너무 이렇게 이쁜 각도로 가죠. 이게 일본식 캔들 차트인데 꼭 보면 랭코 차트처럼 생겼잖아요. 랭코 차트가 보통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모논적으로 생기는데 이게 일봉 차트가 월봉 차트가 랭코 주봉 차트 이렇게 생겼단 말은 힘이 정말 스테이블하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왜 수급적인 면에서 이런 것들 딱 열어보면 거의 일방성입니다. 일방통행 쫙 삽니다 이렇게. 그럼 이런 관련 기업들은 나중에 생각보다 조정을 깊게 안 줘요. 그럼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아까 현대중공업 같이 조선주들은 한국 조선해양도 마찬가지인데 약간의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환율하고 이런 게 좀 겹쳐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는 거는 괜찮은데 일정 부분 조금 기다렸다 봐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겠고 약간 이야기 옆으로 나왔는데 어쨌든 연기금이 바로 이걸 합니다. 배터리 쪽으로 오게 되면 다시 현대 제가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난 보통 단소가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30만 원 공모가니까 뭐 45만 원 그리고 이제 약간 LG 에너지솔루션을 지난주 초중반 이후에는 어느 정도 좀 내려놓고 하방 쪽으로 조금 봐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MSCI 중기 유동 비율 편입 이슈 일정 이벤트가 정확하게 8월 12일이었거든요. 그래서 MSCI 이벤트가 끝난 8월 12일부터는 LG엔솔에서 자금을 좀 뺐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연기금이 우리의 내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연기금이 오히려 연기금은 그 비중 자체를 계속 늘려오고 있다는 거죠. LG엔솔은. 외국인들은 별로 많이 늘리지 않고. 그러니까 약간 단기 승인한 기관 투자가들은 오히려 그런 액션 들어왔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지금의 구원 투수가 누굴까? 생각보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 LG에너지솔루션이 약간의 지수 자비의 구원 투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투자 관점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예요. 저는 45만 원대 LG엔솔을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시장 관점에서는 실제적으로 373220 좌측에 종합주가지수를 두고 우측에 LG엔솔을 펼쳐놨을 때 종합주가지수를 잡아줄 수 있는 친구가 누군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게 되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긴 사더라도 액티브하게 많이 살 것 같지가 않거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오히려 다시 한번 지수가 올라올 때 LG엔솔 오는 것처럼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는 LG엔솔의 주가 자체의 어떤 수급 힘이 조금 강해지고 다시 45만 원, 46만 원대로 왔을 때는 오히려 시장은 빨리 생각보다 잡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이디어가 도대체 코스피 지수를 손은 누가 키우냐, 우리가 첫 번째 말했던 손은 누가 키우냐, 지수는 누가 잡아주냐에 대한 포인트는 오히려 자동차주는 일정 부분 백버튼을 할 건데 실제적으로는 LG엔솔이 조금 잡아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LG엔솔이 잡아주면 좌측에 코스닥까지 뒀을 때도 코스닥까지도 조금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은 결정적으로 시가총액 1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고 2위가 BM이라면 에코프로 배터리 단위 잡아줄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바 같은 경우는 현재 수준에서 냉정하게 봤을 때 뭐 환율이 올랐으니까 뭐 수출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일정 부분 약간 모멘텀 자체가 현재 수준에서의 뭐 예를 들어서 원화 약세 이런 구조라면 그렇게 매력적인 걸 모르겠어요. 그러면 장의 관점에서 장을 좀 구원투수 좌측이 코스피 여러분 보는 화면에서 우측이 LG엔솔인데 배터리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대표적인 게 에코프로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배터리 소재다 물론 이제 매력된 면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다시 한번 그동안 조금 쉬었던 배터리주들이 코스닥 지정주에서는 다시 일정 부분 시장의 완충. 이거는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은 항상 맞고 틀림의 문제보다 저는 그런 걸 좀 강조드려요. 일단은 혼자서 생각을 해봐요. 누가? 이게 주식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 따라 다른데,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지금 환율이 분석이 됩니까? 이 양방향 상품들은 분석이 안 돼요. 이 무슨 말? 주식은 단방향이잖아요. 매수잖아요. 매수 오르면 매도잖아요. 물론 그 중간에 공매도도 조금 할 수 있지만 그 캐파 자체가 10%가 안 되거든요. 매수가 만약에 100이라면 매도로 수익 내는 포지션은 10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환율이라든지 원자재는 양방향 상품이에요. 양방향 상품이 뭐냐면 위로도 100을 살 수 있고 밑으로도 100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과는 달리 변동성 자체가 예측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주식을 보는 차트하고 양방향 상품을 바라보는 선물 옵션이나 원자재를 바라보는 기술적 분석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만큼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지지 저항선을 원자재나 양방향 상품에서는 의외로 조금 와이드하게 긋는 성향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돌아왔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장의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이는 시장 관점이에요. 종목 말하는 게 아니라 시장 관점에서는 오히려 코스피가 물론 이게 자체의 코스피고 현대차까지 같이 띄워봤는데 여러분들 이런 방식 한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보통 권하는 방식인데 내가 좀 시장을 많이 보는 성향이다. 아니면 또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시장과 어느 정도 시장보다 강하냐 나쁘냐는 이렇게 때려보면 돼요. 스마트폰으로 하기에는 조금 제한되어 있지만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한쪽에다 지수 올려놓고 한쪽에다가 그 종목을 비용해 놓고 똑같이 비교해 보면 됩니다. 만약에 설정 자체를 내가 25개를 본다면 제가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다 가르쳐 드리네요. 똑같은 조건으로 딱 설정해 놓고 누가 강한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이 종합주가 지수고 오른쪽이 현대차면 현대차가 얘보다 강한 거죠. 시장은 항상 강한 게 더 강한 거고 약한 게 더 약한 겁니다. 오히려 여기에 만약에 NC소프트가 있다면 NC소프트는 코스피보다도 약하죠. 그러면 게임주는 약한 겁니다. 그럼 내가 NC소프트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NC소프트 차트를 백날 분석을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한 요 정도 해봤는데 종목을 좀 개별주를 좀 많이 보려고 하다가 사실 지금 뭐 개별주를 많이 보는 것보다 오늘 시간에는 시장을 좀 많이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시간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어쨌든 또 수요일장은 사실 막연한 기대감인데 약간 시장이 단기적으로 5일선과의 이격률이 커졌다. 그래서 일시적이나마 다시 5일선 정도의 되돌림은 언제든지 차율 반등으로 나올 수 있다. 이 포인트로 수요일장을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같이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근데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무랑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 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에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